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영국의 수필가 조지프 에디슨의 명언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책이고 그 책의 가치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 책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머니로, 아내로, 여자로 엄마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엄마의 고단했던 삶과 사랑을 슬프고도 아름답게 그려낸 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 어느 날 사라진 엄마와 그 엄마를 찾아 헤매는 가족들.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엄마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엄마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엄마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 엄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게 된다. 엄마에게 의지하면서도 엄마를 매몰차게 밀어낸 우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소설 엄마를 부탁해.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소설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자 중앙대 교수 또 배우이신 김성여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성종 숭의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성현 선생님, 네. 시청자분들은 뭐 연극인 배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뭐 예술 감독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요. 하시는 일들이 참 많으세요. 네. 오늘 어떻게 제가 호칭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배우 김성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 엄마로 출연하셨는데요. 네.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먼저 좀 여쭐게요. 그때는 제가 엄마 입장에서 또 딸 입장에서 양쪽에서 계속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평생 쏟았던 눈물을 그 2달 동안 다 쏟을 것 같이 많이 쏟았습니다. 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차차 책과 관련한 또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 교수님,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 아마 읽어보진 않아도 제목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봄직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책 읽고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책을 읽어봤던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네. 김성 선생님도 좀 전에 하셨지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제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경우를 자꾸 반추해 보게 되고 네. 어머니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이 소중한 사람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 그런 네. 어떤 소중한 결론도 네, 좀 네. 얻었습니다. 네. 자, 이 책에 대한 소개 줄거리 먼저 간단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책은 원래 2007년 겨울부터 2008년 여름까지 창작가 비평에다가 연재한 그런 소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신경숙 작가 6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시골에서 막 상경한 한 노모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실종되면서 시작되는데요. 가족들이 사라진 엄마를 추적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억들을 복원해 나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장은 엄마를 비롯해서 그리고 큰딸, 큰아들, 다시 또 아빠 이런 식으로 각자의 하자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각자가 몰랐던 엄마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든지 가족들의 어떤 정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자인 신경숙 작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금 작가죠. 네, 네. 근데 196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979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영등포여고를 이제 다녔는데요. 그때 다닐 때까지 한 15년 정도를 전라북도 정읍에서 계속 농촌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 신경숙 작가가
그 전라북도 종업에서 15년 동안 했던 농촌 생활이 상당히 자기의 어떤 작가적 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자,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린 뒤에 이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엄마에 대한 존재를 이제 가족들이 떠올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소설인데 김성혁 선생님 기억하는 엄마 어떤 이미지셨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신 어머니가 아니었고 저처럼 무대에서 배우 생활을 하신 분인데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도 매니큐어 한번 바른 모습이 없었던, 그다음에 6남매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병마를 이기면서도 무대에 섰던 모습들. 네. 그러니까는 예인으로서의 엄마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와닿고 또 본인의 행복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어머님들의 전형적인 모습도 갖고 있었던 네. 분입니다. 네. 엄마이자 배우 선배였던 엄마의 모습. 그렇네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엄마 생각하면 코끝이 좀 찡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러세요? 네.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한테는 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는 엄마의 모습은 네. 닮지 말아야지. 네. 그렇군요.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런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엄마를 왜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소설 속에서 이제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생일을 맞이한과 동시에 또 엄마가 여기서 상당히 헌신적인 엄마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엄마의 생일도 아버지 생일보다 한 달 뒤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세자, 번거롭게 왜 따로 떨어지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그 부모가 같이 이제 서울로 생일을 새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역기승이라는 네.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서 아들 집으로 가기 위한 서울 지하철역을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아버지가 엄마랑 이제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토요일 오후였어요. 또 하필. 네. 토요일 오후 지하철이 상당히 붐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지하철을 타고 와서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없다는 걸 깨닫고서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와 봤는데 그때 엄마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소설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게 됐냐면, 그런데 왜 멀쩡하신 할머니가 그 서울역에 있다고 해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때 어머니가 상당한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못 읽는다는 어떤 그런 점들이 이 어머니가 실종됐던 어떤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장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어머니는 찾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계속 가지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 속에서 특히 이 구절이 참 와닿았거든요. 책에 보면은 모녀 관계는 서로 아주 잘 알거나 타인보다 더 모르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김세현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자식이었을 때는 제가 엄마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네. 제가 자식을 기르면서 내가 잘 알고 있었다는 딸의 모습에서 정말 생소한 모습을 나중에 볼 수도 있었고 또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엄마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전혀 제가 아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딸과 엄마라는 것은 그 단어에 얽매인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고 네.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는 생각들은 전혀 못하고 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게 막연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큰딸이 중학교 입학원서 쓰던 날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엄마를 부탁해 속의 어머니도 우리 한국의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여느 진짜 한국의 어머니보다도 더 강한 교육률을 이 소설 전반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몇 가지를 꼽으라면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 균을 중학교에 보내주지 못했다는 건 평생에 걸친 어떤 회한, 그리고 큰아들 형철에 대한 어떤 강한 교육열, 그리고 두 딸을 또 교육시키고 말겠다는 어떤 그런 교육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악근으로 꼽을 수 있다면 바로 이
큰 딸을 중학교 입학 원서를 쓰는 그때쯤의 일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 속에서 아버지는 좀 딸들의 어떤 교육을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학교 입학 원서를 쓰는 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소설 속에서 알고 있는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어머니한테 불구하고 네. 그날만큼은 정말 아버지한테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그런 고함을 치고 네. 그리고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상을 바로 마루에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당에 걸쳐져 있는 빨래를 다 걷어다가 내동댕이 치는 네. 그런 상황까지 보이면서 딸이 실제로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도 자기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폐물이 있습니다. 그 폐물인 반지를 팔아서 결국은 네. 딸의 입학금을 마련하는 그런 사실이 네, 소설 속에서 네. 절절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딸을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예. 강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가 배우셨고 네. 같은 길을 걸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그 어머니께서는 선생님께 어떤 딸에게 네. 같은 길을 내가 이렇게 걷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까 네, 싶어요. 궁금해요. 어머니도 그 시절에는 이렇게 예술 활동하시는 분이 음. 많이 대접도 못 받고 음. 저 열악한 환경에서 천대받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고생길이니까 절대 무대에 서지 마라 나한테. 아. 그리고 우리 엄마의 소원은 학교 선생님이 되라. 네. 저한테는 절대 내 길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배우의 길을 걷고 있었고 다행히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지금 내가 조금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 배우면서 선생님까지 같이 해 엄마 이렇게 그렇네요. 자랑하고 싶은 네. 마음 하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엄마 소원을 드린 것 같았어요. 네, 네. 자, 1장 부분이 큰딸의 입장에서 서술이 됐다면 2장 부분은 미안하다 형철아에서 큰아들 입장에서 어머니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소년이었던 형철이가 나중에 내가 검사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집 나갔던 엄마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풍금이 있던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경숙 작가의 소설을 찾아보면 상당히 익히 어떤 여성이 등장하냐면은 좀 피부가 희고 네. 분냄새가 풍기는 신영성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아버지가 그런 피부가 희고 분냄새를 풍기는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오게 되자마자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니 대신 이제 그 새로 집에 들어온 신여성이 어머니 대신 도시락을 싸고 애들한테 밥을 해 먹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형철이는 완전히 이제 그걸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학교 가는 길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앞에 땅을 파가지고 그 도시락을 묵기까지 합니다. 네. 근데 그 도시락, 자기 도시락만 하는 게 아니라 동생들 도시락까지도 뺏어서 강제로 그 도시락을 네. 모두 그 땅에다가 파묻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근데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네. 멀리서 학교로 찾아오게 됩니다. 형철이를. 네. 형철이를 찾아오면서 너 정말 왜 이렇게 도시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다니냐. 엄마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빨리 밥도 먹고 그리고 도시락도 갖고 다니라 하면서 종아리에 매질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형철은 어떤 제안을 엄마한테 하게 되느냐면 자, 어머니 제가 그럼 밥도 먹겠고 도시락도 갖고 다니겠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이제 그 엄마가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 때 닭을 잡는 그런 네. 것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쥐도 되게 무서워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형철이가 엄마가 싫어하는 제사 때 닭도 잡아주겠다, 제가. 그리고 쥐도 제가 쫓아주겠다. 그러니 엄마를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자 형철이가 정말 마지막 히든 카드를 이제 꺼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어머니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럼 훌륭한 사람은 뭐가 되겠냐? 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때 마침 어머니가 하나에게 웃으시면서 하나 눈빛으로 바로 형철이를 얻고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새로운 여성과 아빠를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내쫓고서 이제 형철이를 정말 검사로 만들겠다는 그 굳은 신념으로 상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을 계속 소설 전반에서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은 또 우리 집 얘기 같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도 작가, 연출가셨기 때문에 아주 네.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정말 젊은 예쁜 애인들도 많이 가지셨고 네. 그리고 평생 우리 엄마 가슴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는 떳떳하셨어요. 왜냐하면 고생해서 사는 본부인으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빠가 대접해준다. 그다음에 내가 자랑할 점은 밖에서 다른 씨앗을 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6남매가 오롯이 한 배에서 나왔다. 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알던 한량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좀 마음고생하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늘 큰딸로서 맏딸로서 엄마 편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네. 맞서서 네. 제가 막 항변했던 그런 네. 맏딸로서 자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튼 이렇게 검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큰아들 형철이 그 대학에서 떨어지고 또 서울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겨울밤에 어머니가 그 아들이 사는 방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도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고 네. 가슴이 짠한 그런 가장 큰 대목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형철이 대학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가고 싶지만 지원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대학을 이제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고 두 군데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한 군데 합격하게 되죠. 합격하게 되면서 첫 발령을 받은 데가 바로 이 소설의 상당한 큰 모티브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용산 이가동 동사무소라는 데를 이제 발령을 받게 되죠. 편지요! 시골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형철이 오빠한테 편지 왔어요. 뭐라고 써있다냐? 큰 소리로 좀 읽어봐라. 엄마, 제가 야간 대학에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필요해요. 시간이 없으니 고속버스 차편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아이고 이거 어쩌거나.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엄마는 불이 나게 졸업 증명서를 떼고 난생 처음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서울에 도착한 엄마. 아니 용산동 사무소가 어디요? 어메 나 거기 못 가면 우리 아들 대학 못 가요. 어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용산동 사무소가 어딜까? 애타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한 청년이 다가왔다. 아주머니, 제가 용산 동사무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통금 시간이 다 돼서야 겨우 도착한 용산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기고하던 큰아들 형철이 놀란 눈으로 엄마를 맞이했다. 엄마. 형철아, 이 애미가 졸업증명서 갖고 왔다. 이제 됐냐? 엄마. 그런데 이 엄동설안에 신발이 이게 뭐예요? 가을 추수 때 낫에 발등을 다친 엄마. 겨울이 되도록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앞이 터진 슬리퍼를 신고 서울까지 온 것이다. 그날 밤 추위에 온몸이 꽁꽁 언 엄마는 아들을 위해 찬바람이 들어오는 문가에서 잠을 청했고 그날 아들 형철은 굳은 결심을 한다.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엄마가 서울 우리 집에 오시면 꼭 따뜻한 방에서 주무실 수 있게 성공할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를 목격했다는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파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발등에 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식들이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계속 어머니를 목격하게 됐다라는 연락이 와요. 네, 이 파란색 슬리퍼라는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져서 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제일 첫 서울 상경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네. 파란색 슬리퍼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슬리퍼가 어떻게 보면 내비치는 어떤 형상은 상당히 어떤 자식들에 대한 희생, 자식들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들을 이 어머니가 가지는 어떤 형상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장치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군요. 그러면은 그 김자연 선생님 뮤지컬에서 어머니 역할로 계속해서 나오셨잖아요. 뮤지컬에서도 이 파란색 슬리퍼가 출연을 하나요? 그럼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가 그대로 장면에 다 나온다. 제가 이제 새록새록 네, 그때 네. 감정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벽에 그 책을 쌓아놓고, 왜냐면 벽에 이제 이게 한기가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책을 네. 그쪽으로 쌓았는데 그쪽에서 네. 내가 잤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막 살아나네요. 네. 엄마 입장에서 제가 저기 할 때는 늘 네. 그게 행복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마음. 내가 그 엄마의 그 형상으로 표현하는데도 행복했었거든요. 작품 속에서였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네. 파란 슬리퍼. 음. 그것도 계속 그 형철이가 만져주면서 엄마 이 발 이렇게 하면서 했던 장면들이 네, 굉장히 새록새록 제가 지금 떠오릅니다. 근데 제대로 표현을 잘했었네요, 우리 뮤지컬이.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네. 계속 제가 했던 노래가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 이제 제 뮤지컬이었으니까 네, 엄마의 테마곡이 미안하다예요. 자식들한테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조금 노래들. 조금 해주실 수 지금 있어요? 했잖아요. 조금 제대로. 그 다음에 가사들을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곡이 첫째 언제든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노래가 시작되는 노래들이 네. 계속 제가 연결해서 했어요. 딸한테도 하고 아들한테도 하고. 난 엄마라서 미안하구나. 사랑하고 사랑했지만 못다한 사랑 항상 미안한 마음뿐. 그 미안하다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인데 해줘도 끝이 없이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늘 부족한 마음. 네.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요즘 내가 하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네, 요즘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어떡하면 미안하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젊었을 때 못했던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했던 엄마로서의 그 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요새는 계속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있어요. 이제 철이 엄마라서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엄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저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죠. 더 미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것들이 한이 없이 많기 때문에 어느 만큼 해줬다고 해도 정말 끝이 없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엄마를 부탁해에는 또 아버지가 바라본 아내로서의 어머니의 삶도 그려집니다. 자, 남편이 몰랐던 부인의 모습도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가족에게 너무 헌신적이었던 엄마에 비해서 네. 좀 역마살로 어떻게 보면 집으로 나갔다 돌아왔다로 반복했던 어떤 무책임하면서도 또 병치레를 또 달고 살았던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어떤 좀 그런 이기적인 아빠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 부인의 모습을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이도명에서는 다들 이제 아마 화가 날 정도였을 텐데 아내의 치매 병력이 곳곳에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아내의 치매 병력을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네. 방에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헛간에 가서 막 머리를 쥐어 짜매고 누워있기도 하고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소설에서 큰 딸이 되게 유명한 소설가로 이제 이게 그려집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글을 못 읽으니까 소설가인 딸의 그 글이 너무 읽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아빠한테는 읽어달라는 말을 안 하고 도리어 그걸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했냐면 소망원에 있는 어떤 간사한테 그것도 어떻게 읽어달라고 했냐면 이 고장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다는데 그 사람 소설이 여기 있다. 네.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좀 대신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신이 자기의 딸이라는 건 숨기고 전혀 안 부탁을 하는 바뀌었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딸, 정말 읽고 싶어하는 그런 딸의 소설을 읽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또 아빠가 몰랐던 거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몰랐던 게 바로 이 점인데요. 이거는 아빠도 몰랐고 어떤 그 가족 누구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은 독자들도 반전으로 다가오는 건데 이 곰소에서 존재를 했던 그런 엄마의 남자, 네. 이엉규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곰소에 나온 남자에 대한 얘기 좀 뒤에 좀 그렇습니다.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근데 그 소설 속에서 보면은 아내에게 참 무심했던 남편이지만 결국은 굉장히 정이 깊었고 또 사랑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거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 입장에서도 엄마는 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옛날 아버님들은 엄마의 희생이 늘 당연한 게 생각하면서도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을 거고 네, 네. 그러면서 또 두 분만이 우리가 자식들이 모르는 뭔가 긴밀한 정이 쌓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6남매인데 엄마가 이제 살아계실 때 늘 자식들이 잘 못 찾아보는데 네. 이제 엄마가 좀 외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한숨을 쉬다가 네 아빠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을 새긴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역으로 자식들이 얼마나 외롭게 만들어 드렸을까 엄마가. 그래서 근데 불행했을지는 몰라도 아버님이 계셨을 때 엄마는 훨씬 좀 외로움을 덜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보고 싶단 말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시군요. 엄마도 결국에는 여자였던 네, 거고 네. 그랬던 거죠. 책에서도 보면은 이 소설 속의 어머니가 엄마이고 아내이기도 하지만 또 결국에는 여자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곰소의 그 미스테리의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내용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곰소의 당신이라는 이영규라는 사람인데요. 네. 정말 이 이영규라는 사람은 엄마한테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30년 동안 정말 힘겨울 때 그때 찾아갔던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이영규라는 사람인데요. 네. 근데 곰소를 찾아갈 때 이 소설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곰소를 찾아간 거는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누군가 같이 위로받고 같이 해주고 싶은 사람 또 그리고 가슴 설레는 어떤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던 어떤 네. 그런 여자로서의 엄마가의 네.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 우리 엄마도 이럴 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한 것. 어머니의 숨겨진 사랑. 그 얘기를 볼 때 뭔가 네. 아주 짜릿한 이거야. 그런 네. 약간 억울함을 푼 듯한. 네. 그래 우리 엄마도 뭔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 대목이 저는 엄마를 부탁해서 가장 멋진 그러세요? 여자로서 딸로서 보는 눈에서 또 엄마로서 느꼈을 때 네. 저런 거 정도는 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그 장면이 제일 그렇구나.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뮤지컬에는 없었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또 큰아들이 이제 역촌동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이제 첫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담벼락이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자식들한테 장미꽃 나무를 사오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자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봤을 때는 아니 먹을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아니고 왜 어머니가 장미꽃을 사오라고 그러지? 의아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게 되는데요. 네. 어머니가 이 장미꽃을 심으면 우리가 장미꽃이 필 때마다 보아서 좋고 그리고 담벼락에 심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어떤 생존과 삶을 위한 어떤 억측스러운 생활이 아니라 어떤 꽃과 아름다움을 찾는 어떤 그런 심미적인 여성의 어떤 그런 측면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서영 선생님도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시죠? 우리 엄마도 결국엔 여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제가 좀 어머니를 더 잘 이해했을 텐데 저는 우리 엄마도 여자구나, 우리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구나라는 생각은 못했고 엄마가 이제 나중에 병이 드셔서 이렇게 활동을 무대에 못 쓰시고 네. 마지막에 이제 저하고 같은 텔레비에 나가서 우리 형제 자매하고 함께 무대 쓸 기회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아프셔서 노래도 안 되는데 그 반주하시는 분이 틀린다고 박자 틀린다고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막 이러면서 아니라 그러면서 막 그 네. 노인네가 아프신 분이 화를 낼 때 우리 엄마는 역시 예인이었구나. 예술가였구나 우리 엄마가.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직도 제한테 각인되는 엄마의 그 안타까운 점은 우리 엄마가 예술인이었구나. 저걸 못 하고 아파서 집에서 저렇게 병석에 계셨구나라는 네. 안타까움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네. 너무 죄송하죠. 네. 딸이나 여자를 일하는 생각하면. 엄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존재 자체를 네. 느꼈다는 것 자체가 뭐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엄마를 부탁해 이야기는 엄마를 잃어버린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엄마를 어떻게 찾게 되나요? 이 소설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자가 바로 큰딸입니다. 큰딸이 너가 결국은 로마의 어떤 바티칸 시티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행을 떠나면서 에필로그에서 했던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어떤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하느냐면 피에테상 앞에서 큰딸이 엄마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너는 엄마를 잊지 말아달라고 엄마를 가엾이 여겨달라고 말하고 싶어 여기에 온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놓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뮤지컬 했을 때는 자식들한테 계속 떠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 돌아가셨다라는 이미지로 이제 뮤지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유언 비슷하게 네. 하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피에타 상처럼 그 막 큰딸이 쓰러졌는데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걸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끝까지 자식들을 저 세상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좀 감동이 됐고 관객하고 같이 오열하는 그런 느낌이 매번 왔어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안 든 적이 없을 정도로. 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 지금까지 나눈 것 외에 뭐 특별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인상 깊은 부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세상에 모든 딸들이 아마 공감하는 그런 글들일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큰딸이 바티칸 시티를 이제 가게 될 때 그때 어떤 편지글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편지글이 뭐냐면 작은 딸이 이제 있는데 그 작은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엄마에 대한 생각들, 추억들을 큰 딸, 그러니까 언니한테 보내는 그런 형식의 이제 편지글인데요. 네. 사랑하고 사랑했지만 그 말 못했죠. 내겐 미안한 마음뿐. 왜 이제서야 엄마 빈자리를 보면서 엄마를 부탁해 한 주평 각각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 한 주평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는 정말 어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에 대한 존재를 평상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 그 소중한 것이 내 눈앞에 사라졌을 때 그 부재에 대해서 정말 한없이 애안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사람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하자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한 주평 부탁드릴게요. 전 두 가지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은 시간에 네. 사랑해드리고 잊지 말고 잘하자라는 것도 하나 생각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우리 부모에 대한 특히 엄마에 대한 그 원죄의식을 건드려서 무조건 항복하게 만드는 작품이 바로 이 엄마를 부탁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잊지 말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네, 오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엄마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르고 살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또 어머니에게 여자로서의 삶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날씨 좋은데 예. 책을 읽고 계셨군요. 예. 모처럼 시간이 나서 책을 좀 잠시 보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책은 나에게 보약이다. 생명을 책임지려는 나의 발걸음 힘을 실어주는 보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책이 저희한테 주는 힘이랄까? 이런 것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보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책으로부터 받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책은 저에게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 저자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대표가 행복지수가 1위인 덴마크를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보통 사람들을 밀착 취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탐구한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 우리도라는 말 썼잖아요. 정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뜻이겠네요. 예, 약간.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현실은 행복하지 못하다. 오히려 행복은 고사하고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절망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책 제목에서 오는 그 의미가 덴마크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 길을. 덴마크가 유엔에서 조사한 그 세계 국민의 행복 지수 1위를 연속해서 2년 동안 했어요. 아주 작은 나라죠. 인구가 560만이니까 우리의 거의 뭐 한 7,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각종 자원도 부족하고 날씨도 우리에 비하면 상당히 안 좋은 날씨에 그런 그 안 좋은 조건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이거는 참 큰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택시 기사, 또 회사원, 식당 종업원,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밀착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덴마크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지 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꺼리낌 없이 행복하게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과연 행복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만족한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식당에 취직을 해서 40년간 웨이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표정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표정에 나타난 그 당당함 그리고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저자는 상당히 그 감명 깊게 그걸 봤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 조합비를 내면 그만한 어떤 여러 가지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해주고 또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이 같이 공제 기능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이런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안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들을 다 가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이 부도가 나든 또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해고를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자기가 받던 급여 수준의 한 80% 정도를 2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가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또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교육받는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초등학교가 9년제입니다. 그 초등학교 9년을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애프터 스콜레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요 1년 동안의 과정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학생은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어떤 분야로 가서 어떤 기술을 익힐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더 해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거기는 뭐 대학 진학률이 한 20-3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대학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에 좋은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열은 중요치 않습니다. 세금은 대신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낼 테고요. 평균적으로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세 저항이 거의 없는 사회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가 받는 소득의 50%를 내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우리는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 한 10% 정도는 더 내도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한 제도를 우리가 여기에다 이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치 6가지 키워드를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죠. 그게.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평등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누구든 다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의지하고 함께할 동네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환경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35% 정도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 나라의 환경이 깨끗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연대감 속에서 행복감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가치를 어떤 정책을 통해서 조금 실현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깊어지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도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정치도 하고 회사 운영도 하고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단계로 가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또 극복해야 될 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행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위기가 닥쳤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지내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회복하는 힘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1945년 홀로코스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4명의 아이들. 성인이 된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대부분은 불안과 수치심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한 명은 적극적인 사회 일원으로 훌륭하게 성장했는데요. 저자는 같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회복하는 힘, 즉 회복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 뛰어난 회복력을 갖고 있는 리더의 요건 등 회복력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이슬람 여성 하면 머리에 쓰는 히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종교를 통해 바라본 이슬람 여성의 모습은 어떨까요? 변화하는 무슬림 여성을 소개합니다. 아랍어과 교수인 저자는 오늘날 이슬람 여성 문제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슬람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슬람 국가의 기본법인 샤리아를 중심으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기록한 하디스에서 여성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파헤칩니다. 종교적 의무로서의 혼인, 이슬람식 이혼, 미망인 애도와 재혼 금지 기간, 신앙생활, 여성의 사회활동 등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슬람 여성들의 삶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변화하는 무슬림 여성은 이슬람 여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뿐 아니라 이슬람 국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요. 우리의 삶 속 의학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를 소개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저자 황상익. 그는 건강과 질병이 우리 삶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오랫동안 탐구해 왔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역사와 현실에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잘못 알려진 의학 문제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한국인의 죽음과 수명, 질병의 변천 과정 등을 시작으로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중국 전통의학서 황제내경, 마취제 개발 등 현대의학으로 발전하기까지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근대의학을 받아들인 초기 역사를 정리해 한국의학이 한국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전된 결과라는 사실을 담았습니다.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는 흔히 의학 상식으로 불렸던 상식을 비판하고 폭넓은 자료 활용을 통해 건강과 질병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을 맺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시아 최초로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에 문을 열었는데요. 자본주의 위기 속 새롭게 주목받는 경제학자 칼 폴라니, 그는 누구일까요? 칼 폴라니의 사상과 이론을 담은 책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를 소개합니다. 20세기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칼 폴라니. 그는 사회 규제와 통제에서 풀려난 자본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폴라니가 주장한 경제는 협동적 경제로 노동, 소비, 생산이 모두 자신을 대변할 대표자를 통해 여러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는 칼 폴라니의 미출간 원고와 강연의 내용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폴라니의 경제이론뿐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의미, 공동체와 민주주의, 협동조합에 관한 탐구 등 현대사회와 인류의 미래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폴라니 사상의 전체적인 진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책으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갈 지혜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까지 평온해지는데요. 바쁜 일정으로 미술관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이 책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 에세이집, 나를 위로하는 그림을 소개합니다. 어릴 적부터 붓과 함께하며 삶 자체가 그림이었던 시각 디자이너인 저자 우지현. 저자는 그림에서 위로받은 삶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웹진에 그림 에세이를 연재하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는데요. 나를 위로하는 그림은 웹진 연재물과 저자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엮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림 해설과 함께 그림을 통해 독자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 우리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고 상처를 이겨내며 때로는 슬픔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했을 때 네가 웬일이냐라는 말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평소에 연락을 잘 하지 않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전화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놀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가 가장 큰 효도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 So here